일단 이 책을 쓴 동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전작인 마법의 돈 굴리기나 연금 굴리기 보고 자산 배분 투자를 잘 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아이 세뱃돈, 용돈 받은 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제가 은행에 다녔었잖아요. 그럼 은행의 동기들, 선후배들을 만나면 자기 아이들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금융회사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 다니는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고, 자산운용사 대표님도 네, 심지어 자기 아이 거는 이렇게 주식 위주로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아이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계좌 개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은행에 가서도 물어보고 증권사 가서도 물어봤대요. 아이 계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한계가 뭐냐면 자기 회사에서 파는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가서 다 물어봤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돼?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고,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이제 그때그때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메일로 자세히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 알아봤죠. 그리고 또 증여하는 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증여하는 방법도 사실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아 그럼 이거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한 거예요. 당장 궁금한 게 아니 뭐 해야 돼? 은행에 어린이 예금도 있고 어린이 펀드도 많이 있던데 펀드나 예금 같은 거 가입하면 안 돼? 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예금이 혹은 어린이 예금 적금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린이 펀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뀌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여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접 해도 된다,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한 달에 30만 원이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고, 뭐 30만 원 어디서 만드냐부터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아이를 낳으면 정부 지원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나오고, 그 돈을 쓰지 말고 보통 급하니까 먼저 써버리거든요. 쓰지 말고 이건 아이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축을 해주시면 한 달에 1, 20만 원은 충분히 그걸로도 가능해요. 거기서 조금 더 마음을 쓰셔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더 하면 3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3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하는 거죠. 저축이라는 건 예적금이 아니고 세이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권계좌에 넣어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고, 운용을 했을 때 약 7.2% 정도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20살이 되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납입 원금 7,200만 원에 1억 5천만 원이니까 약 2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20살에 바로 이 돈을 아이에게 쓸 수도 있지만 당장은 대학 다니고 뭐 큰 돈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요즘에 오히려 고등학교 때가 대학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져서 30대 중반, 35세 결혼한다고 했을 때 35세 결혼하는 아이한테 뭐 전셋집을 위한 뭐 돈을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사업에 뜻이 있다. 그러면 뭐 그쯤에 사회생활 조금 하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사업자금 지원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35세까지 만약에 굴리게 된다면 그때까지 납입한 원금이 1억 2천 정도 돼요. 근데 그때 잔고가 5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5억 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나 종잣돈이 많지 않아서 큰 돈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책에도 이제 부자방정식이라는 걸 써놨어요. 부자방정식이 뭐냐면 미래의 부 자산의 크기는 종잣돈하고 곱하기의 관계를 갖고, 그다음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은 제곱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 거니까 부모가 급한 일 있어도 이건 쓰지 말자라고 이제 부모님이 서로 협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아이는 아직 뭐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자 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5억 만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기본적으로 예적금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실질금리라는 건 물가상승률에서, 실질금리라는 건 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그 나머지가 실제 내가 얻는 수익이거든요. 실질금리를 계산을 해보면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부가 증식이 됐죠. 그런데 최근 그 이후에는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2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금금리 높아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물가가 높아진 게 더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하면 손해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금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막연히 불안하잖아요. 아, 이거 돈 잃을 수도 있잖아. 잃을 수도 있지만 잃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유대인의 투자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도 자기 아이들이 성인식을 하고 모인 돈을 부모가 자산 배분으로 분산해서 굴려줘요. 근데 이게 탈무드에도 나온 얘기예요. 탈무드가 나온 지 2000년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지혜가 쌓여있는 책인데, 여기에 유대인 3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그리고 채권, 현금성 자산,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원전에는 3분의 1은 사업을 하고 3분의 1은 토지에 넣고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둬라 하는데,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식, 국채, 현금인데, 왜 이런 세 가지 버전의 돈에 나눠 넣느냐라고 하면 서로 움직임이 달라요. 주식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있고 손실 나는 경우도 많죠. 2022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하락할 때 그걸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왜 현금을 왜 가져가? 라고 하면 2022년이 대표적인데, 주식, 국채가 같이 빠질 때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현금을 가져가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전승하고 있는 유대인 3분법이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한 많은 투자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웨더라는 투자법이에요. 올웨더는 미국에서 나온 건데, 경제의 모든 계절, 올웨더, 경제의 모든 계절을 커버하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한 거고요. 경제의 계절은 굉장히 다양한데, 경제의 성장률이 높거나 낮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크게 네 가지 케이스에서 좋은 자산들이 달라요.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들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을 한 번에 다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레더의 특징인데, 미국에서 나온 올레더의 단점이 뭐냐면 미국 사람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올레더를 분석을 해보면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 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자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분산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의 자산인 신흥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도 분산을 해야 되고, 국채도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렇게 분산을 하고, 그 외에도 골드 같은 대체 투자 자산도 넣는 거고요. 그리고 통화 분산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레더와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K 올레더는 이제 한국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올레더를 이기는 더 나은 투자법이다. 그래서 K 올레더라는 투자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산 배분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그 다음에 국채,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세 개를 또 나눕니다. 주식은 그럼 어느 나라 주식해야 돼? 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국채도 선진국인 미국, 한국 이렇게 나누고요.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는 금을 넣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같이 가져가요. 그럼 총 6개가 되겠죠. 이렇게 알려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뭐 사라고? 라는 궁금증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펀드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펀드는 보수가 비싸고 매매하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싸고 쉽게 매매할 수 있는 ETF 상품을 이용하는 거고, ETF는 말 그대로 S&P 500 ETF를 사면 S&P 500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싼 거고 신뢰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품들을, 똑같은 S&P 500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중에 어떤 ETF를 사라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ETF 상품들을 분석을 해서 그 상품들 중에 거래량이 좀 많고 보수는 저렴한
그런 ETF들을 골라서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꼭 이거 해야 돼? 아니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 ETF까지 해드린 거고,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거 비율을 몇 프로씩 해야 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최적 자산 배분 비율을 이제 찾는 게임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어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가장 자산 배분을 많이 하고 큰 규모로 하고 오래 한 조직이 어디냐면 연기금이에요. 우리나라 연기금, 해외 연기금 자료를 다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 분산하자, 그리고 잘 분산하자라는 게 이제 가장 특징이기 때문에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것보다 적절히 분산하고 이걸 실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위험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험 선호도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험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예금 금리보다 한 1%만 좋으면 난 땡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중간에 좀 위험해도 돼, 근데 수익률이 한 7%, 8%까지 가면 안 돼?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에 비해서 수익률이 한 1, 2% 낮아요. 그 대신 변동성이나 최대 낙폭 같은 위험 지표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